오늘 이 사건은 반드시 일부의 내용을 확인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의자 X, 그 범인을 찾는 2부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TV의 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용의자 X, 드디어 2부를 찾기 위한 그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간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찾았던 이 자료에 대해서 하나씩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의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용의자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과연 이 내용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우라 모레이 사건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 프레드 머레이입니다. 절대 이 얼굴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아버지인 프레드 머레이는 고향, 즉 지금 마우라 머레이가 살았던 집에 굉장히 오래 사셨던 분입니다. 성격 자체를 보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고요. 마우라 머레이를 끝까지 도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육열도 굉장히 강했고, 자신의 자식, 한국에서 자식 이제 농사라고 하죠.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우라의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했고요. 결국 웨스트포인트에 진학을 시킨 그 웨스트포인트 취업까지 이제 다 보낸 아주 대단하신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뭐 굳이 갖고 있는 특이사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우라 모레이가 사라지기 전 주말 다녔던 대학 기숙사에 방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스터입니다. 뭐 따로 준비해 오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시스터 줄리아 모레이인데 줄리아 모레이는 실제로 되게 유명한 육상 선수이기도 합니다. 마우라 모레이와 같이 육상 선수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똑같이 웨스턴 포인트까지 갔던 아직도 마우라 모레이를 찾고 있는 시스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언니 캐서린까지도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까지도 자신의 동생을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좀 가족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오빠 프레드 주니어도 있고요. 그리고 막내 남동생 컬트 노블 머레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되게 형제가 많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마우라 머레이의 엄마는 암으로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마우라 머레이 생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따로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됐던 그 현장에서 가족들은 어머니까지 있었던 되게 많은 대가족의 집안이었다고 봐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아닌 7번째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연인이었고요. 남자친구 빌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출신이고요. 그 포트실이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한국말로 그냥 포트실이라고 하는데 그 포트실에서 이제 대체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으로서 주둔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마우라 머레이가 사라졌을 때 포트실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일명 알리바이, 즉 혐의점이 없게 된 그 알리바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또 한 명 더 보여드릴게요. 8번째가 케이트입니다. 케이트는 누구냐면 마우라 머레이의 되게 친한 친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케이트입니다. 이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케이트는 실제 마우라 머레이와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되기 전에 어떤 파티에 갔었어요. 파티에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 파티에 같이 있었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파티에서 마우라 머레이에게 엄청나게 약간 접근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케이트는 그 남자가 있는 건 아는데 그 남자의 이름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용의자 X의 첫 번째 용의자 A입니다. 마우라 머레이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파티, 주말 파티에서 함께 있었던 남자. 의문의 남성인데 이 남자에 대해서는 지금 케이트만 본 게 아닙니다. 똑같이 되게 친한 친구였던 세라입니다. 세라는 아트 갤러리에서 함께 마우라 머레이와 함께 일을 했던 친구인데 세라 같은 경우는요, 주말 파티도 같이 참석했고 그 남자가 누군지도 봤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건 세라는 지금까지도요, 그 남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마지막 사람, 10번째 팀 카펜터입니다. 이 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지금 사진 보여드린 큰누나, 큰언니 캐슬린의 전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혼한 상태고요. 2004년 사라졌을 때 당시에는 혼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팀은 그때 당시에 이제 뉴햄프셔에서 마우라가 사라진 걸 알고요, 찾는 걸 이제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남편 팀이 이런 얘기를 전달합니다. 아빠인 프레드가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실제 카메라가 있을 때 행동과 카메라가 없을 때 행동이 너무 다르다. 이 사람의 카메라가 꺼지게 됐을 때는 딸을 찾지 않는다. 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팀의 진술이죠. 이야기가 더 들어갑니다. 실제로 마우라 머레이를 찾기 위해서 팀이 집에 도착해서 실종된 관련의 이야기를 이렇게 던졌는데 프레드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 마우라 머레이가 신경쇠약이야. 신경쇠약? 그래?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지난 1부에서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 수사과장이었던 사람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사람도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마우라 머레이 사건이 혼선이 빚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이상한 진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실종 사건으로서 확인을 해서 뭔가 사람이 어디 갔지? 실종 사건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걔가 신경쇠약이 있어 아마 멀리 떠났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멀리 떠난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찰도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데 수사가 꼬이기 시작한 이유가 실제로 이제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날로부터 해서 딱 이틀에서 3일 정도까지만 이 주변을 수색하고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북쪽으로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모든 수사가 이 안에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지난주 우리 1주 전 컨텐츠 1부에서 아니 왜 그 오두막을 확인을 못한 거예요? 라고 질문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까지 수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모든 수색 인력이 북쪽 방향으로 향하게 됐고 더 이상 사고 주변을 확인을 안 했던 겁니다. 이야기가 정말 이상하게 흘러갔던 거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 바로 용의자 B입니다. 용의자 B는 바로 아버지 프레드 머레이입니다.
자, 지금부터 프레드 머레이에 대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프레드 머레이는 자신의 집안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남자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딸 마우라 머레이 되게 열심히 도와줬잖아요. 물식량만 도왔던 자신의 딸인데 이 마우라 머레이가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격분을 많이 했고 실제로 집을 떠나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둘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문제예요. 이런 일이 있던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관계는 조금 개선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마우라 머레이에게 실제로 자동차를 사준 것도 아버지고 그리고 남자친구인 빌은 프레드인 아버지와 실제로 전화통화를 간간히 했었어요. 물론 프레드가 빌을 거부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 프레드 머레이가 지금 용의자 B니까 범죄를 저질러 딸을 정말 명예살인으로 죽였나? 근데 문제는 프레드 머레이의 알리바이가 너무 정확하다는 겁니다. 실종 당일날의 이동 루트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알리바이를 깰 만한 걸 입증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지,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혐의점이 벗어진 용의자 B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용의자 C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 사진이기도 합니다. 용의자 C는 남자친구 빌입니다. 자, 이제부터 용의자 빌에 대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빌은 여자친구인 마우라 머레이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실제로 그녀를 위해서 직장까지 그리고 거의 모든 부분을 헌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남자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빌은 자신의 여자친구 마우라 머레이를 기다려서 결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멋있는 남자 그리고 공직자입니다.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공직자로서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뒤에 미국 국기를 두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여자친구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적인 남자의 표본으로 알려져 있는 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빌의 진짜 모습을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004년 이후의 사건에서 용의자 C인 빌은 이상한 사고를 칩니다.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강제로 군인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일명 퇴역군인 연합회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가서도 또 사고를 쳐요. 거기서 근무한 지 몇 년 안 돼서 2015년 가장 최근인데 사람들과 간 하나의 술집에서 여성과 성적인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는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어떤 일이었냐면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했을 때 2004년에 자신의 여자를 잃어서 충격 때문에 혹시 이런 짓을 했나?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아주 놀라운 제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정말 2004년 이후에 정신적 충격 때문에 저런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엔 문제가 있었던 게 하나 있었죠.
마우라 머레이가 실제로 실종됐을 때 마우라 머레이가 남자친구가 썼던 이메일에 남자친구에 대한 원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빌의 여자 문제입니다. 2004년 머레이가 사라졌던 그 해에 빌과 사귀었다는 여자 3명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4명입니다. 3명의 진술이 나타나게 됐고 그 진술 인터뷰 녹음 파일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발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 Veterans Affairs stuff, and he was, I believe, a senior manager or director level at the beginning, and kind of pretty quickly among the female population came. I probably met him around 2009. I don't know. Speak to you. Hearing her story, what does it do for you? What does it mean?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영상은 실제 2004년 빌과 사귀었다는 여성의 진술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들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던 저희와 저희 연구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거짓말인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을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머레이가 사라진 지 몇 달 후에 빌을 만났다. 해석본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빌이 자신의 집에 여자 입장입니다. 남자친구가 없다는 걸 알고 내가 거길 가도 되느냐? 라고 물었고 파티가 있어서 뭐 와도 돼 라고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강제로 키스를 했고 호텔로 가자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여성분도 그래 라고 하고 그걸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입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차가 멈추었을 때 갑자기 빌이 옆에 있는 이 여자의 목을 붙잡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입니다. I'm gonna kill you. 내가 너를 죽이려고. 내가 마우라 머레이를 죽인 것처럼. 그 순간 그 여자는 손을 뻗어서 그 남자 빌을 찌르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퍼부었더니 다시 온화한 상태가 됐던 빌이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 여자는 기분이 너무 불쾌해서 차에서 내려서 다시 그냥 집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어떤 다른 여자의 또 한 명, 다른 여자의 진술입니다. 당시에 빌과 연락을 할 때 바텐더였다. 어느 날 밤에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됐는데 자신의 목을 좀 과도하게 줄였다. 되게 위협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술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간 성적 취향이 굉장히 독특했던, 하지만 아무리 취향이 독특하다 하더라도요 2004년 2월 달에 자신의 여자친구가 실종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떤 여자를 만나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부터 잘 봐주십시오. 증거를 대겠습니다. 실제 조사했던 사람이 빌과 대화를 한 부분입니다. 너 바에서 여자랑, 바텐더인 여자랑 실제 성관계를 가진 적, 목을 조르며 가진 적 있니? No, 없다.
이 진술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한 여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했던 아까 그 여자. 그 여자에게 야, 빌이 아니라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여자가 걔가 아니래? 라고 하면서 욕설을 퍼부면서 사진 한 장을 보내줬습니다. 당시 빌이 바텐더에게 써줬던 메시지입니다. 너랑 잠자리를 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혀있는 숫자가 빌의 폰번호입니다. 거기 부분은 잘라왔습니다. 빌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실제 그 바텐더가 일하는 그 바에 있는 냅킨에다가 쓴 글씨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걸 잘 집중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빌의 모습이 맞나요? 이게 과연 빌의 모습입니까? 정말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빌의 모습인가요?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빌의 모습? 아닙니다. 빌은 어쩌면 대한민국에 알려져 있는 그런 빌이 아니기도 합니다. 빌은 이상할 정도로 성에 집착하고 있고 여성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마우라 머레이가 이메일을 남겨서 그 여성 문제를 언급할 만큼이나 예전부터 여성 문제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용의자 A, B, C가 다 나왔습니다. 용의자 A, 절대로 형태를 알 수 없는 사람, 진술을 받을 수 없는 남자. 왜냐하면 아무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버지인 프레드. 아버지가 왜 B를 싫어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납득이 가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빌, 프레드. 그 용의자 C, 바로 프레드, 빌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빌, 범인이네. 범인이네 이거. 다들 마음이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말이죠. 빌은 정말 정확할 정도의 알리바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냐면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의 알리바이가 너무 명확합니다. 당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빌은 포트실이라는 군사기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실제 사라진 공간과 포트실이 거리가 얼마만큼의 거리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같이 2004년 실제로 하버빌 로드의 1, 2번 도로에서 사라졌던 그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뉴햄프셔주에 있는 바로 이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에서 우리가 조금 넓게 보게 되면 미국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보실 겁니다. 뉴햄프셔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남자친구가 주둔했다라고 얘기하는 포트실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군사기지 이쪽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치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차량을 운전한다고 해도 이 거리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너무 명확합니다. 절대로 여기 있었던 게 확실하니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이죠.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을 보여드릴 겁니다. 왜 경찰이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시켰는지 너무 명확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요. 이게 진짜냐는 거예요.
정말 빌이 포트실에 있는 걸 증명할 만한 게 정말 존재하나? 라는 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한 노력. 그래서 빌의 통신 내역 조회 요청 및 통신 내역의 자료를 요구했고 그리고 받아냈습니다. 통신 요구에 대한 부분을 왜 요구한 거냐면 미국은 하도 주도 많고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지역을 이동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로밍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로밍이 찍힌 부분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대충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다라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신 내역 조회에 대한 걸 요청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이 요금 고지서는 그때 당시 존 스미스가 입수했던 거고요. 존 스미스는 당시에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언론에 공개하면 고소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는데 고소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통신 내역 자료에 대해서 전부 다 받게 됐고 전부 다 갖고 있게 됐습니다. 날짜별 2월 7일, 2월 8일 보이십니까? 총 25페이지 분량의 통신 분량이 쭉 적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렵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총 25페이지 분량짜리인데 25페이지 분량을 쭉 확인하는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9페이지가 없어요. 저에게 준 사람에게 다시 요구했습니다. 9페이지가 없는데요? 잊지 마십시오. 9페이지의 존재. 자, 이 내용을 하나씩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마우라 머레이 사건은 2004년 2월 9일 날 발생한 실종 사건입니다. 실제로 빌은 수요일인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사라졌고 11일 날 뉴햄프셔에 도착을 했거든요. 핸드폰은 계속 켜진 상태입니다. 즉 로밍 요금은 계속 나오던 상태라 어디로 위치가 이동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조금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개새끼가 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새끼가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빌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포트실에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때 당시 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때 당시 포트실 군사기지잖아요? 현장 조교였고 기초훈련을 돕고 있었어. 그래서 그 안에서 핸드폰 확인이 안 돼. 사용이 안 돼. 그러니까 즉 통화가 불가능한 지역이야. 군사시설이라서 통신망을 꺼놓은 곳이라 거기는 통화가 안 되는 곳이야. 나 이거 증명할 사람 2사람이 있어. 근데요. 그 2사람 누구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회피인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을 하나씩 확인을 해봤는데 놀랄만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사건 발생 며칠 전입니다. 오후 11시 7분 마우라 머레이와 7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고 며칠간 비슷하게 통화 양상이 있습니다. 2월 8일 일요일 새벽 4시 48분에 머레이랑 통화를 합니다. 근데 프레드 머레이의 전화로예요. 나중에 프레드 머레이가 진술하길 딸인 마우라 머레이가 내 핸드폰으로 전화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어쨌든 그 얘기로 끝납니다. 오후에도 몇 번씩 전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1시 18분 친구 케이트 기억하시죠? 친구 케이트한테 전화를 합니다. 머레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1시 18분 케이트 기숙사로도 전화합니다. 기숙사 친구니까. 마우라 머레이한테 19분부터 5분에 3번씩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트실에다가 전화를 하고 자신의 군사기지에 전화도 하고 자신의 보이스메일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음성사서함 그거를 체크하는 시간이 계속 나옵니다. 이 행동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우라 머레이가 사고 난 시간에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잡았습니까? 이 새끼 거짓말했습니다. 2월 8일, 2월 9일 전부 다 전화통화가 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새끼가 아까 포트실에 전화했다고 했죠. 얘는 로밍 장소를 확인해 본 결과 있었던 위치는 포트실이 아닌 바로 이곳 화이트 마운틴스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뉴햄프셔 주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전화 기록이 확인됩니다.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당일날 빌은 오후 7시에 자신의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던 밥 맥도널드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34분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밥 맥도널드에게 물어봅니다. 뭔 얘기했어요? 별말 안 했는데. 마우라 머레이에 대한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마우라 머레이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새끼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한 새끼입니다. 그리고요. 빌은 그 이후에 머레이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10분간 통화를 하고요. 프라이드에게 또 전화합니다. 아버지인. 그리고 보이스메일을 확인합니다. 8시 16분 또 보이스메일을 확인합니다. 보이스메일을 확인합니다. 보이스메일을 확인합니다. 계속 보이스메일을 확인합니다. 2월 10일 화요일 또 마우라에게 전화하고 보이스메일을 확인합니다. 보이스메일만을 계속 확인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할까요? 계속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 가지 위치는 다 확인됩니다. 2월 8일 때까지 화이트 마운틴스에 있는 게 확인이 돼요. 로밍 위치가 확인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근데요. 2월 9일 9페이지의 기록을 주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9페이지가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됐을 때 바로 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예요. 분명한 건 포트실에 없었습니다. 화이트 마운틴스에 있었지. 실제로 용의선상을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9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취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더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전화를 따로 하지 않고 어떻게 서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서로 만나고, 아니 뭐 마우라 머레이가 그냥 도망간 건데 그거 둘이 전화통화를 따로 한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연락을 하면서 만약 만났다면 화이트 마운틴스로 와라. 문자 기록 남잖아요. 문자도 기록 남고 다 기록이 남는데 그런 기록 없이 어떻게 텔레파시도 아니고 이전에 미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테스팅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채팅창 보시는 분들도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경찰이 절대 확인할 수 없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공간 하나. 바로 보이스메일입니다. 보이스메일은 제3자가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제3자가 남길 수도 있고요. 보이스메일에다 남기거나 보이스메일로 얘기하면 공중전화로도 들어가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꼭 자신의 핸드폰을 쓰지 않아도 돼요. 보이스메일로 위치 전송을 하고 보이스메일을 남기고 보이스메일로 확인하고 유일한 흔적입니다. 왜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빌이 보이스메일에 많이 들어갈까? 보이스메일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밀번호만 알면 누구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거기 있는 음성을 지우는 순간 절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보이스메일은 복원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사라진 페이지 9페이지와 바로 보이스메일, 이 두 가지가 바로 용의자 씨 빌에 대해서 어쩌면 명확하게 혐의점을 벗어주거나 아니면 범인으로 잡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진술 하나로 이 사건은 어영부영 다른 쪽으로 잡히게 되었고 마우라 모레이는 현재 사건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과 함께 그 집이 현재 따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렸던 바로 그 공간입니다. 바로 실제 이 집입니다. 이 집은 사건 현장에서 약 1마일, 한 1.5km 정도, 1.6km 정도 떨어진 공간에 있는 프레임 A 형태의 집입니다. 이 집은 실제로 이 안에서 마우라 모레이가 죽었다라는 여러가지 주변 마을 사람들 사이에 괴소문이 나서 실제로 와서 조사를 했던 곳이었고요. 실제 이 안에서 칼도 실제로 현재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바로 이 공간입니다. 실제 집 내부 사진입니다. 이 안에서 혈흔 같은 부분이 발견이 되었고 이 부분의 혈흔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결과 발표는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재수사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외국에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가장 이 사건에 한 사람에게 집중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증명되는 순간 범인은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의 실제로 있었던 위치는 그 먼 포트실이 아닌 바로 위쪽 화이트 마운틴스였다는 점. 김원의 이름의 스테디 극장, 앞으로 여러분과 이 사건을 다시 다루게 된다면 보안편에서 범인을 잡았다는 부분으로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발견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름의 스테디 극장 1주년 특집방송 2부 마우라 모레이 사건 용의자 X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었습니다.